사람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4장 사람을 살리는 과학 기술. 2. 왜 엑스레이 사진은 모두 흑백일까? 컴퓨터, TV, 스마트폰 등 모든 것이 컬러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아직도 흑백 사진을 흔히 보게 됩니다. 초음파 영상, 엑스레이, CT, MRI 등 의료 영상들은 모두 흑백입니다. 왜일까요? 물체가 색깔을 띠는 이유. 우리가 물체의 색깔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태양빛과 같은 백색광은 특별한 색깔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빛깔의 광선이 모두 합쳐져 있는 빛입니다. 백색광인 태양빛이 색깔별로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작은 수증기 방울 속을 통과하면서 빛은 굴절하는데 굴절하는 정도가 빛의 색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지개에서는 여러 가지 색깔이 나뉘어 보입니다. 이러한 백색광이 물체에 닿으면 물체 표면의 성질에 따라 어떤 빛은 흡수되고 어떤 빛은 반사됩니다. 이렇게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물체의 색깔을 느끼게 됩니다. 파란색 물체는 파란색 광선을 선택적으로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엑스레이의 발견. 1895년 11월 8일 저녁, 독일의 물리학자 비렐름 렌트겐은 음극선관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극선관은 진공으로 된 유리관 안에서 고전압 전류를 이용하여 전자를 쏘아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훗날 브라운관 TV의 핵심 장치가 바로 음극선관입니다. 실험 중 렌트겐은 음극선관을 두꺼운 종이로 감싸서 빛이 나올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멀리 떨어져 있던 스크린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 스크린에는 백금시안화 바륨이라는 화학물질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 관찰을 통해 렌트겐은 보이지 않는 광선이 음극선에서 발생하여 종이를 통과하고 화학물질을 빛나게 한 것이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 미지의 광선이 사람 몸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뼈보다는 부드러운 조직을 더 잘 통과한다는 것도 알게 되지요. 아내의 손에 X선을 비춰 찍은 사진은 최초의 X선 사진으로 유명합니다. 엑스레이 영상법의 원리. 엑스레이의 원리는 우리가 물체를 보는 원리와 다릅니다. 엑스레이는 방사능을 동반한 고주파의 전자기파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무선 전화기나 전자레인지가 사용하는 전파는 2.4GHz의 주파수를 가지는데 이는 1초에 무려 20억 번 이상 진동하는 전파입니다. 엑스레이는 이 전파보다 수백만 배 이상 높은 주파수를 가집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전파와 달리 물체를 투과하는 능력도 크고 방사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영상법에서는 환자의 몸을 통과한 엑스레이를 필름이나 감지 장치에 받아 영상을 얻습니다. 환자 몸에 쏜 엑스레이는 일부가 몸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통과합니다. X선을 흡수하는 정도는 신체 조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X선이 뼈를 통과할 때는 대부분 흡수되어 사라지지만 부드러운 조직은 잘 통과합니다. X선이 조직에 흡수되는 정도를 감쇄계수라고 부르는데 조직에 따라 이 값이 다릅니다. X선을 신체에 쏘고 그 뒤에 X선 필름 혹은 측정기를 두어 신체에 흡수되고 남은 X선을 측정합니다. 뼈를 통과한 X선은 대부분 흡수되므로 남은 X선은 매우 약합니다. 부드러운 지방층을 통과한 X선은 여전히 강합니다. 필름에 도달한 X선이 흰색으로, 강한 X선이 검은색으로, 그리고 중간 단계는 회색으로 나타나서 우리는 마치 환자 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사실 엑스레이 사진에서 뼈가 하얗게 보이는 것은 실제로 뼈가 하얗기 때문이 아니라 엑스레이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 영상법의 한 가지 단점은 부드러운 조직의 모습을 자세히 알아내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감쇄 개수는 신체 조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다른 두 조직이 같은 감쇄 개수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록 다른 조직이라도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같은 밝기로 나오므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근육이나 지방, 피부 등의 부드러운 조직은 감쇄 개수값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의학적 징후를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뼈는 매우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은 정형외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영상법은 위장 조형 촬영에도 쓰입니다. 위장벽에 이상이 없는지 알아보는 엑스레이 영상법입니다. 일반 엑스레이를 찍으면 위장벽이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산 바륨으로 만들어진 조형제와 발포제를 미리 먹습니다. 발포제는 탄산가스를 만들어 위장이 풍선처럼 팽창하게 해줍니다. 황산 바륨 조형제는 위장벽에 도포되는데 황산 바륨은 X선을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하얗게 나타납니다. 이 모양을 보며 위장벽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도 흑백이던데. 병원에서 임산부에게 아기 심장 소리라며 들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치 태아의 심장 소리를 직접 증폭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장의 움직임을 소리로 바꿔준 것입니다. 초음파를 쏘아 되돌아오는 신호를 이용해 태아 심장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측정된 전자신호를 적당한 소리로 바꾸어 들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심장 박동 소리와는 다른 소리입니다. 위독한 환자의 맥박을 삑삑 하는 소리로 들려주는 기계를 보셨을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보이죠. 이 소리도 실제 심장 소리와 다르지요. 집게 모양의 장치로 손가락 끝에 빛을 비추어 측정한 맥박의 움직임을 단순한 소리에 대응시켜 눈으로 보지 않고도 소리로만 환자의 맥이 잘 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정보를 사람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경우가 흔한데 의료 영상기기 대부분이 이러한 원리를 이용합니다. 초음파 영상 장치는 초음파 발생기와 측정기,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는 소리의 일종인데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몸속에서 피부, 근육조직, 지방층, 뼈 등을 만나면 반사되어 되돌아옵니다. 이 반사된 초음파를 측정하면 어떤 조직이 인체 안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 신호는 반사한 조직의 물리적 특성, 예컨대 단단한 정도나 수분 함량 등에 따라 측정 신호가 달라집니다. 초음파 신호를 분석하여 조직의 물리적 특성을 밝게 혹은 어둡게 표현한 것이 초음파 영상입니다. 실제 조직의 색깔은 초음파 신호에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영상도 엑스레이 사진처럼 밝거나 어두운 부분으로 구성된 흑백 영상입니다. 초음파 영상법에서는 움직이는 조직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움직이는 물체에서 발생하거나 반사된 음파는 정지된 물체에서 나오는 음파와 다른 주파수를 가집니다. 이를 도플러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응급차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보다 높은 음처럼 들리는 것도 도플러 현상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기계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공항에서 본 컬러 엑스레이는 의료 영역을 벗어나면 컬러 엑스레이 사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용 X선은 강도와 종류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물건 내부를 X선으로 검사할 때는 좀 더 강하고 다양한 종류의 X선을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행기 탑승 전 수화물 검사 시에 X선을 이용합니다. 공항 안전요원들이 보는 스크린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는지요? 녹색과 주황색 물건들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것은 실제 물건의 색깔이 아닙니다. 다양한 X선을 이용하면 해당 물체의 밀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밀도에 따라 유기물, 무기물, 금속 등을 대략 구별할 수 있고 이러한 몇 가지 종류의 색깔을 입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색깔 정보는 시각적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물을 찾아내도록 도와줍니다. 공항에서는 몸에 숨긴 무기나 밀수품을 검사하기 위해 전신 스캐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주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엑스레이를 이용한 것이고 나머지는 밀리미터 웨이브를 사용한 것입니다. 백스캐터라고 불리는 전신 스캐너는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매우 약한 엑스레이를 이용합니다. 이 엑스레이는 옷은 통과하지만 옷 속에 숨긴 물건이나 피부는 뚫지 못하고 산란하는데 이 흩어지는 엑스레이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숨긴 물건의 모양을 화면에 나타낼 수 있어서 무기나 밀수품을 찾기는 쉬우나 대상자의 몸 형태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나타나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너무 컸습니다. 미국에서는 2013년부터 사용하지 않으며 세계적으로도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대안으로 밀리미터 웨이브를 사용한 스캐너가 그 뒤를 이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방사능의 위험이 없는 전자기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방사능을 측정하는 단위. 잘 알려진 대로 방사능을 가진 X선은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시버트라는 방사능 단위를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사능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아닙니다. 방사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리량에 대해 알아봅시다. 방사능 단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물리학적으로 원자 핵 하나가 붕괴할 때 1초 동안 발생하는 방사능의 양을 1베크렐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단위는 방사능의 존재와 발생에 관한 연구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 앙투안 베크렐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단위가 국제 표준 단위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퀼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이것은 같은 해 노벨 물리학상을 베크렐과 공동 수상한 마리 퀴리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레이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방사능이 어떤 물질에 얼마나 흡수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생물의 방사능이 얼마나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따로 연구하여 표준화한 단위가 시버트입니다. 방사선 노출과 생물학적 영향을 연구한 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롤프 시버트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흔히들 방사능 피폭량을 말할 때 이 단위를 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연간 허용 피폭량을 1 마이크로시버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슴 엑스레이를 5번 정도 찍으면 채워지는 기준입니다. CT의 경우는 한 번 촬영으로 이 기준을 넘어섭니다. 허용 피폭량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은 어느 기준까지는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허용 기준치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방사능은 이와는 조금 달라서 더 면밀한 연구와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사능을 다루는 사람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직업상 엑스레이를 자주 다루고 어쩔 수 없이 방사선 노출량도 많습니다. 매일 환자를 돌보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각자의 방사능 기기 사용 횟수와 양을 아무리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고 해도 누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의료기기를 다루는 의료인들은 주로 가슴 부위에 명찰과 비슷한 방사능 배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반응하는 필름이 들어있어서 일정 기간마다 얼마나 방사선에 노출되었는지 측정해 의료 종사자들의 과다 방사선 노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엑스레이 연구자들은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지 못해서 엑스레이나 방사성 물질에 너무 많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마리 퀴리는 방사성 물질인 라듐에 관한 연구로 1911년에 두 번째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정작 본인은 그 방사능이 얼마나 인체에 치명적인지 알지 못했나 봅니다. 추출한 라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결국 방사선 노출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악성 빈혈 등으로 66세에 사망합니다. 파리 근교에 안장되었던 마리 퀴리와 그의 동료 연구자이자 남편인 피에르의 묘는 1995년 프랑스의 현충원으로 불리는 팡테옹으로 이장됩니다. 이때 시신의 방사능을 측정했는데 피에르의 몸에서 꽤 높은 방사능이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엑스레이의 방사능과 달리 라듐과 같은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에너지가 큰 만큼 위험도도 높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자연스럽게 붕괴하여 시간이 지나면 방사능이 줄어드는데 방사능 양이 절반이 되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부릅니다.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에서 나온 세슘이라는 물질의 방사능 반감기가 3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은 30년이 지나야 방사능 양이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이고 60년이 지나도 25%의 방사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마리 퀴리의 라듐은 반감기가 약 1600년이라고 하니 초기 연구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연구를 했는지 놀랍기도 하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도 듭니다.